안녕하세요. 카카오스퀘어 황입니다. 고민이 좀 되는데 원래 제 발표까지 다 끝나도 10분 전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사실은 저희 발제가 마치면 존경하는 김현철 교수님이야 이 세 분 부처에서 오신 분들 의견을 사실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얼마나 빨리 읽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텐데 뭐 어떻게 해보죠. 어, 일단 저는 오늘 바이오 경제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제약 바이오, 재생의료, 그다음에 이제 기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AI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챗GPT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AI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처럼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AI라는 것도 보면 두 가지 역량이 가장 크리티컬한데 하나는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잘 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잘 공급할 수 있는 사회냐에 따라서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질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챗GPT 버전 3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1,700억 개거든요. 내년에 될 이제 4 버전은 1조 이상으로 파라미터가 늘어난다는데 결국은 그거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헬스케어 모든 프로세스에서 IT 기술이 사용이 되면 그건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기술들이 대개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가 포함이 되고요. 아까 잠깐 박수라운드 말씀하신 마지막 요약 슬라이드에 있었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의료의 개념이 병원이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진료였다면 헬스케어였다면 앞으로는 환자가 얼마나 이 의료 체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 보건의료 이 서비스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느냐가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혹은 일부라도 이제 그런 데 실현하는 데 가깝게 갈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특히나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환자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정밀의료라는 개념에서도 4P 메디신이라고 할 때 마지막 P가 이제 파티시페이션을 의미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 이게 단순히 시혜적인 입장에서 환자가 기분 좋아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본인의 치료 혹은 건강 관리에서 자기 주체로서 참여하게 해 주려면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그 정보가 환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석이 돼서 들어가야지 환자가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 이제 이런 헬스케어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긴 하겠지만 저는 한 20년 정도 병원에서 임상의사를 하고 이제 카카오로 조인을 한 케이스여서 사실은 병원의 입장, 환자의 입장, 또 산업계 입장을 나름대로는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경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주로 이제 산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헬스케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디다 쓸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개개인의 인디비주얼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의 한 15에서 20%가 전체 메디컬 익스펜디처의 70-80%를 쓰는 구조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 단일보험 체계 안에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프로바이드하는 관점에서는 이 의료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병원을 덜 가고도 좋은 질의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가 되고 보험 재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서비스로 견딜 수 있을까와 연동돼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헬스 전체가 국가의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을 키울 거냐 저희가 사실은 법안 얘기를 할 때 뒤쪽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언급되는 법들이 이제 EU의 GDPR과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헬스 데이터 스페이스 액트 같은 법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EU는 테크니컬한 백본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 위주의 법안을 계속 만들고 계속 프로텍티브한 입장으로 법을 갖고 가고 있고, 그거와 거의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하이텍법, 하나가 21세기 큐 액트법인데, 이거는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얘를 빨리 산업적으로 퍼실리테이션 시켜서 클리니컬 케어를 다 리노베이션을 시키고 동시에 산업적인 패권을 줄까. 그래서 두 법이 사실은 같은 걸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GDPR을 이렇게 약간 바이블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 따라서 이 해석이나 우리가 어디를 타겟팅해서 가야 될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이텍법을 보통 분들이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법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 원 이 약자가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for Economic and Clinical 액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2015년에 그 법 자체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바이오 경제라는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기관들을 디지타이제이션 시키고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의 비정상적인 이 의료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 게 하나 있지만, 미국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패권을 주겠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법안에 드러나 있는 법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꽤 참고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한 100조인데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가 한 2조 조금 넘는다고 해요.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 80%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2027년이 700조에서 800조 시장을 예상한다고 거의 모든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도 미국은 80% 이상의 마켓을 이제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 현재 우리의 페이어 체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의 규제 상황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2027년이 돼도 3조 이상을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오히려 마켓 쉐어 측면에서는 거의 급전직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을 산업으로 키울 거냐 말 거냐를 정하고 나면 go or not go가 정해지면 이 800조가 거의 되는 시장에서 레이셔를 만약에 10%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법 체계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지금 유니콘이 탄생한, 미국까지 다 합쳐서 영역이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 하나도 데이터 흘러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지금 현재 오믹스 데이터, 지노믹스 데이터와 클리니컬 데이터, 환자에게서 생성되는 PGHD, 그러니까 라이프로그 데이터라고 예전에 불렀던 이 세 가지 데이터인데, 이게 결합하지 않고서 성립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유니콘이 이미 나오고 진리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시장에서는 그 세 가지 데이터가 융합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있어도 데이터를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니콘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NGS 데이터 생명윤리법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 있는 서비스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DTC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정도밖에 없고요. NGS 데이터 못 받아요. 임상 데이터 이제 전속 요구권 가지고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처럼 이제 법안이 지지부지하게 되면 전속 요구권 빼고 디지털 헬스 진흥법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고 지금 이제 가는 거여서, 이제 특히 산업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 법 통과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싶을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특히 3차 병원 중심으로 디지타이제이션에 굉장히 선두주자고 다른 미국 병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앞서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도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뭐 연대, 그다음에 뭐 카대 이렇게 해서 큰 유수의 병원들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의 관점에서,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죠.
병원을 아플 때 가잖아요. 근데 만성질환자, 항암 환자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방과 치료가 끝나고 병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애프터 케어 하는 이 과정들은 사실은 어떤 서비스도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 거의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과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대기업을 다 포함해서 테크 기업과 이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고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인가가 지금 이 물음표가 쳐진 부분들. 병원은 워낙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깥의 영역이 결국 인디비주얼 엑시스, 롱지튜디널 엑시스로 보면 완전히 비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얇은 개인의 인생 서비스라면 좀 깊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밀 의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화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 축에 대한 고려가 다 필요한데, 정밀 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에 결합해서 결국은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테일러드 메디슨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셋들이 결국 들어옴으로써 비용도 낮추고, 예를 들면 오늘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합성생물학 더하기 신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알파폴드 1, 2와 로제타 폴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기존의 신약 캔디데이트를 발견하는 시간을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이 결국은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 그 구글의 자회사죠. 얘네가 바둑하는 게임하는 재밌는 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지라고 거의 5년을 사람들이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걱정하고 하면서 지켜봤는데, 결국 짠 하고 나온 게 이 3D 스트럭처의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사람과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2억 개의 프로틴 구조를 전부 다 예측해서 리포트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로제타 폴드나 알파 폴드도 결국은 IT의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능력과 이 의학의 널리지 인사이트가 결합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 보험 처리해서 하는 NGS 데이터는 병원이 다 쥐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그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세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의료 데이터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EMR에서 시작해서 복지부가 정말 거의 한 5년 동안을 공을 들여서 EMR을 EHR 단계로 끌어올리는 일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EMR의 데이터를 인터퍼러빌리티를 갖추는 작업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지난 한 2년간 마이데이터의 보건의료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통해서 PHR로 넘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PHR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혹은 뭐가 걸림돌일 거냐의 법제화나 규제나 이런 문제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신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뢰 얘기는 결국은 각자의 롤을 잘 인정해 주는 데서 첫 번째 시작을 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좀 점잖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신뢰라는 말로 돌려서 하는 거지, 이게 데이터가 결국 산업이 되고 산업은 결국 프로핏이 나오는데, 이 프로핏을 이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베네핏을 쉐어할 거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트랜스페런트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기여했던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게 혹시나,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기업 쪽에서 나왔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스타트업 이거 가지고 조단위 기업이 됐는데 병원은 데이터 프로비저닝 해준 걸로 몇 천만 원, 1억, 2억 받고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러스트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투명한 계약 관계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저는 기업과 병원 사이에 트러스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러스트라는 이 아주 좀 거칠게 말하면 미명하에 합의가 안 되는 일들은 사실은 트러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핏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원칙이 없어서 벌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뒤에 인제 김현철 선생님이 혹시 코멘트 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가 아주 최근까지도 좀 헷갈렸던 게 "소유권과 재산권이 다르다."라는 말을 그게 어떻게 다르지?'라는 인제 이해를 좀 잘 못했다가 인제 법안들을 쭉 보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헬스케어 데이터의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환자 개인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환자가 얘기한 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다 가공을 해서 데이터화시킨 헬스케어 데이터의 제너레이터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의 오너십과 데이터의 제너레이터십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얘기하고, 제너레이션 한 거 이 한 예인데, 왼쪽이 제가 분당병원에 있을 당시에 인제 저 외래에 주로 오는 환자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엄마가.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형태로 제가 바꾸면, 저 왼쪽 데이터를 만약에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하는 데 쓰라고 던져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저 왼쪽에 환자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는 의학자들의 엑스퍼트의 노력이 분명히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 뭐 저작권이란 말로도 의사들은 이제 많이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좀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데이터의 오너십과 제너레이터십을 좀 구분을 하고, 제너레이터십에 대한 이 보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면 의료기관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혹은 더 액티브하게 이런 구조에 들어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산업 얘기를 할 때 복지의 관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 자체가 복지의 성격을 너무나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지의 성격과 배치되는 일들을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항상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속 요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 현재 복지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나의 건강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원래 설계를 할 때부터 사실 이게 아까 박선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 계속 제가 리피티션 하게 되는데, 국가의 예산이나 세금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습니다. 산업으로 키우려면 누군가는 이 구조에 돈을 스pen딩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엘스웨이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돈을 스pen딩하는 거는 투자하는 기업 쪽에서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 인디비주얼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똑같은 플랫폼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국가가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혹은 의료 쪽에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부분을 컴펜세이션 해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속 요구권과 같은 이제 핵심 조항에 빠지게 되면 산업계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마일스웨이도 확산 사업할 때 산업계 들어오는 거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이라고 해서 일단 거의 2년 3년 뒤로 지금 잡고 있는데, 국회 이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산업계가 만약에 여기 얼리 페이스에 들어와서 실증을 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못 한다면, 사실은 마일스웨이는 계속해서 정부가 끌고 나가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지 서비스로만 돌아가는 건데, 그 부분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한 장인데요. GDPR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지만, GDPR 이후에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버티컬 서비스들의 액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헬스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이터 프로텍션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거 계속해서 지금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에서 가장 유념해서 봤던 부분은 이 EHDS라고 유러피언 헬스 데이터 스페이스 포 피플 앤 사이언스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헷갈려하는 데이터의 2차 사용, 그러니까 AI를 위한 데이터의 사용이나 이런 세컨더리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인프러드 데이터도 전부 다 포함되고 2차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법안들은 대부분 미국발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상이 되는 거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니네 EU에서 얻은 데이터 우리가 내놓으려면 우리한테 트랜스퍼 시켜야 돼. 그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인포메이션 블로킹 룰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거의 똑같은 법안인데, 그거는
산업 쪽에서 뛰어드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종 간의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을 액세서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 진흥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다 결국 법안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는 저희한테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그래서 FAIR 그래서 fair guideline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해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가급적 좀 전향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